이 사연은 실제 사연이 아닌 개인의 창작 드라마입니다. 제주도의 작은 고시원 65세 강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47만 원이라는 숫자가 차갑게 떠 있었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첫사랑 박미영과 함께 설레는 제주 생활을 꿈꿨지만 첫사랑을 찾아 떠난 남자, 그가 마주한 처참한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의 한 건설회사 강당, 태수는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으며 동료들의 박수를 받고 있었어요. 35년 근무를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숨어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멀어지고 강당을 나서는 태수의 발걸음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퇴임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아내 순자와 마주 앉았어요.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차를 따라주며 말없이 자리를 떴고 태수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태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누군가 근황을 물어보는 글이었고 여러 동창들이 답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무심코 화면을 내리다가 박미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영은 제주도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근황이 올라와 있었어요. 2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라는 정보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미영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미영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태수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태수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미영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란 3살 어린 후배였어요. 학교 앞 문방구에서 미영을 처음 본 날의 설렘, 운동장에서 함께 웃던 기억, 골목길에서 나누던 짧은 대화. 그 모든 것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태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순자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태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인생, 설레며 살고 싶다는 갈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용기를 내어 미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와 함께 안부를 묻는 조심스러운 문장이었어요. 태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미영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반갑다는 미영의 메시지를 본 태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카톡으로 매일 대화를 나눴어요. 제주도의 날씨 이야기, 바다 풍경 사진,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태수는 미영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태수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미영의 이름이 뜰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태수는 제주도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주행 비행기표를 검색하며 태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태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어 보였어요. 태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제주도 여행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태수는 순자에게 일주일간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물음도 만류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미영이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미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4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미영이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태수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태수를 주차장으로 안내했어요. 태수는 미영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영의 차를 타고 바닷가를 향해 달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태수를 바닷가 근처 고급 펜션으로 안내했어요. 하얀 건물과 잘 가꿔진 정원, 넓은 테라스가 보이는 펜션이었습니다. 태수는 미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펜션 안으로 들어서자 통유리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태수에게 짐을 풀라며 방을 안내했어요. 태수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바다가 보이는 창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태수는 몰랐습니다. 이 펜션이 진우의 카드로 빚내어 예약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녁이 되자 미영은 태수를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 테라스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메뉴를 고르며 대화를 나눴어요. 회, 전복죽, 성게미역국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태수는 미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어요. 미영도 태수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옛 추억을 꺼냈어요. 같은 동네에서 함께 뛰어놀던 시절, 학교 앞 문방구에서 나눠 먹던 사탕, 골목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던 순간들. 50년 전 이야기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수의 손을 받아주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영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바다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며 두 사람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어요. 펜션으로 돌아온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어둠 속에서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미영은 와인 잔을 건네며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미영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미영의 어깨를 감쌌어요. 미영은 저항하지 않고 태수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태수는 미영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미영은 태수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섞여갔어요. 태수는 미영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영의 눈빛에는 설렘과 떨림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천천히 미영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미영은 눈을 감고 태수의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이동했어요. 태수는 미영의 옷을 한 겹 한 겹 벗기며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영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몸은 따뜻했어요.
미영은 태수의 셔츠 단추를 풀며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태수는 미영을 안으며 3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 열정, 그리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미영도 태수의 품에서 오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침대는 삐걱거렸어요. 절정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태수와 미영은 제주도 곳곳을 다녔어요.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고 성산 일출봉에서 해돋이를 봤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밤에는 서로를 안으며 잠들었어요. 태수는 청춘으로 돌아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서울로 돌아온 태수는 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미안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요.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순자는 이혼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세 7억짜리 집과 예금 2억 원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함께 산 대가치고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수는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통장에 그대로 가지고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들 지훈에게 이혼 소식을 전하던 날, 지훈은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태수는 미안하다고, 아빠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수는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주 후 태수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제주 공항에 도착했어요. 미영이 차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태수는 이제 서울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미영이 소개한 푸른 빌라는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태수에게는 적당한 집이었어요. 태수는 짐을 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미영은 태수의 짐 정리를 도와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태수의 가슴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낮에는 미영과 함께 제주 시내를 다녔어요. 올레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은 태수의 팔짱을 끼고 걸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태수는 미영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미영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미영은 태수와 헤어진 후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술을 마시며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수가 제주에 정착했다고 말했어요. 진우는 미영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땅 투자 이야기를 꺼내. 알았지? 미영은 망설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나 이러기 싫어요. 태수 오빠는 진심으로 날 사랑해요. 진우는 비웃으며 미영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심? 우리한테 2억 빚이 있는 거 잊었어?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이렇게 산다. 알아?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미영을 거칠게 안으며 입을 맞췄어요. 며칠 후
미영은 태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제주도 땅 투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서귀포 쪽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오르고 있대요. 태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조금 투자했는데 벌써 1.5배가 됐어요. 태수는 조금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태수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우리 아는 분 중에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요. 미영은 진우를 자신의 친오빠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빠가 이쪽 일을 20년 넘게 하셨는데 정말 실력 있으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했어요. 미영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미영과 함께 진우를 만났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진우는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진우는 태수에게 명함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제주 부동산 전문가 최진우입니다. 미영이가 오빠 이야기 많이 했어요. 태수는 진우의 손을 맞잡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진우는 제주도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귀포 쪽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진우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금 투자하면 1년 내 최소 2배는 벌 수 있습니다. 태수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가요? 진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0% 수익 냈습니다. 미영이도 제 말 듣고 투자해서 돈 벌었잖아요. 미영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태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영이 말했어요. 오빠 실물을 보고 투자하는 게 어때요? 현장 답사 한번 가봐요. 진우도 동의하며 내일 당장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서귀포로 향했어요. 진우는 운전을 하며 계속 투자의 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뒷좌석에서 태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태수는 창밖 풍경을 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투자,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땅 주변을 걸으며 개발 계획을 설명했어요. 여기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땅값은 최소 3배는 뛸 거예요. 태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위치였고 실제로 개발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차 안으로 돌아온 진우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오빠, 지금 결정하시면 좋은 조건으로 드릴게요. 태수는 계약서를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미영이 태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도 투자했잖아요. 믿어도 돼요.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3억 5천 중 3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미영은 태수를 꼭 안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인터넷으로 서귀포 부동산 시세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땅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태수의 가슴 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또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 씨, 연락 주세요. 땅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태수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아, 진우 씨 연락처 좀 알려줘. 전화를 안 받네.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나한테 연락이 안 돼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나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태수는 직접 서귀포 투자 땅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6개월 전 갔던 그 길을 다시 달렸어요. 기억을 더듬어 그곳에 도착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리조트 개발은커녕 울창한 숲만 우거져 있었어요. 태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태수는 중개인에게 그 땅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기 개발 계획 있나요? 중개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거긴 개발 불가능한 임야 지역입니다. 건축 허가도 안 나와요.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수는 간신히 차까지 돌아와 운전석에 주저앉았습니다. 3억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태수는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침착하게 조서를 작성하며 물었어요. 계약서 가지고 오셨나요? 태수는 가방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계약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계약서는 법적 허점이 많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도 없고 계약 내용도 애매하네요. 태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경찰관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봤어요. 일단 최진우 씨를 찾아야 하는데 이미 제주도를 떠난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태수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사는 진행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태수는 경찰서를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쪼이고 있었지만 태수의 세계는 어두웠어요. 태수는 미영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미영이 문을 열었어요. 미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문을 밀고 들어가며 소리쳤어요. 당신도 공범이지?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나도 속았어요.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 오빠가 나한테도 거짓말했어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태수는 미영을 내려다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수는 미영의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소파에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명품 쇼핑백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모두 최근에 산 것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이런 걸 샀어? 미영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하지만 미영은 변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미영에게 다가가 소리쳤어요. 3억을 돌려줘. 당장.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는 돈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미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사랑도 설렘도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태수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문을 나서는 태수의 뒷모습을 미영은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미영은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에 옷과 명품 가방들을 넣었어요. 미영은 제주도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태수는 푸른 빌라로 돌아왔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태수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펜션 비용, 레스토랑 식사, 명품 가게 결제, 모두 태수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태수의 돈을 써버린 것이었어요. 보증금 1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47만 원뿐이었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억 5천만 원이 6개월 만에 47만 원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는 보증금 1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월 35만 원짜리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태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태수는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 침대와 책상만 있는 공간이었어요. 태수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35년 결혼 생활, 3억 5천 퇴직금, 아들, 아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1천만 원과 고시원 침대뿐이었어요. 태수는 눈을 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태수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지훈의 번호가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태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아빠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사정을 설명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것, 돈을 모두 잃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도와달라는 말만 간신히 꺼냈어요.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35년 함께 사신 엄마를 버리고 가셨잖아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태수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65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제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식당마다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식당 주인이 태수를 불러 세웠어요. 설거지 할 수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루 6시간 최저임금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태수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수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태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것이 태수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으니까요.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라면 한 봉지와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 때마다 남은 돈이 줄어드는 것이 보였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며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어요. 라면을 끓이며 태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심코 SNS를 열어봤어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자의 게시물이 보였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미술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자 옆에는 온화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림을 감상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확대해서 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순자는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짓지 않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면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태수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순자의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받을까 끊을까 태수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6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순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순자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순자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태수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순자의 대답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어요. 당신은 첫사랑하고 잘 사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겁니다. 전화는 끊겼고 태수는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어요. 순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라면 그릇을 들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주를 한 잔 마셨지만 쓴맛만 느껴졌어요. 태수는 그릇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고시원 월세 35만 원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해도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어요. 월세를 내고 나면 14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편의점 라면과 소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태수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밤이 되면 태수는 제주 바닷가로 나갔어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태수의 마음은 더 어두웠어요. 태수는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어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태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는 거였어요. 태수도 그 무너짐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이 되면 태수는 일어나 식당으로 갔어요. 그저 습관처럼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태수는 복권방 앞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복권방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복권을 사본 적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태수는 복권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태수를 보며 물었어요. 어떤 거 드릴까요? 태수는 로또 복권 2장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10,000원을 건네고 복권을 받아든 태수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태수에게는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태수는 복권을 지갑에 넣고 복권방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태수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며 혹시 이 복권이 인생을 바꿔줄까 하고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고시원 침대에 앉아 편의점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전기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태수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소주병을 꺼내 들었어요. 하루의 끝은 언제나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태수는 창문 없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방 안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마시자 목구멍이 타는 듯 아팠어요. 태수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며칠 전 산 복권이 생각났어요. 태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갑 속에 넣어둔 복권 2장이 구겨진 채 있었어요. 태수는 복권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당첨 번호가 뜨자 태수는 복권과 번호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 일치했어요. 두 번째 번호도 일치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일치했어요. 태수는 눈을 크게 뜨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사례가 들린 듯 격렬하게 기침을 했어요. 소주가 기도로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가슴을 두드리며 기침을 멈추려 애썼어요. 눈물이 흘러내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기침이 멈추자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복권을 들었어요. 눈을 씻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등 번호가 정확하게 맞아 있었어요. 두 번째 복권도 확인했습니다. 2등 번호였어요. 태수는 손이 떨려 복권을 떨어뜨렸습니다. 복권이 바닥에 떨어지며 펄럭였어요. 태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화면의 숫자와 복권의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마음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35년을 함께한 순자를 버린 것, 아들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 미영에게 속은 것, 3억을 날린 것,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고시원 방 안에 태수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복권을 가슴에 꽉 껴안았어요. 마지막 희망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후회가 먼저 밀려왔어요. 한참을 운 후 태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다시 확인했어요. 1등과 2등, 당첨 금액을 계산해 보니 약 25억 정도였습니다. 세금을 제하면 18억 정도 남을 거예요. 태수는 복권을 소중하게 지갑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일어나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복권 당첨금을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태수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며칠 후 태수는 서울 복권 당첨금 수령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복권을 확인하고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태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세금 처리 후 18억 원이 태수의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태수는 통장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센터를 나온 태수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다녔어요.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순자의 계좌번호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체 화면을 열었어요. 15억 원을 입력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체 버튼을 눌렀어요. 그간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짧은 문자를 함께 보냈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쥔 채 순자의 답장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알림이었어요. 15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순자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당신 돈 필요 없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짧고 단호한 문자였어요. 태수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없었어요. 태수는 카페 테이블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35년의 세월 함께 나눈 추억, 신뢰와 사랑, 그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었어요. 태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태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부부가 보였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저것이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미래였습니다. 순자와 함께 손잡고 걷는 노년이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설렘을 찾아, 첫사랑을 찾아,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던 거예요. 그 대가가 이토록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태수는 카페를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18억이 통장에 있었지만 태수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했고 영혼이 가난했어요. 태수는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였어요. 태수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생각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순자도 지훈도 모두 태수를 떠났습니다. 태수는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로 돌아온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순자에게 돌려받은 15억 중 10억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제주도 소외계층 지원단체를 찾았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기부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라도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수는 단체 사무실을 찾아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이 돈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태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기부를 마치고 나오는 길, 태수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의 무거움은 여전했습니다. 돈으로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태수는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8억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태수는 제주도 동쪽 해안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작은 민박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민박집을 발견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고 조용했어요. 태수는 그 집을 7억에 계약을 하면서 아들 지훈 앞으로 명예 이전을 해놓았습니다. 민박집은 1층에 작은 식당과 객실 3개가 있었어요. 2층에는 태수가 살 수 있는 원룸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수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태수는 민박집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손님을 받고 아침을 차려주고 청소를 하는 일상이었어요. 하루에 손님이 한두 팀 올까 말까 했습니다. 태수는 손님이 없는 날이면 2층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손님들은 왔다가 떠났고 태수는 혼자 남았어요. 저녁이 되면 태수는 민박집 앞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태수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인가? 설레는 삶을 찾아 떠났지만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태수는 매일 밤 2층 방에서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순자와 지훈이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김현수와 함께 인사동 미술 전시관을 찾았어요. 현대미술 전시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했어요. 순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작품 앞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어요. 바다를 그린 추상화였습니다. 현수가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순자는 놀라지 않고 현수의 손을 받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지며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전시관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현수는 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어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죠. 현수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순자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평생교육원에서 만났어요. 순자는 서예 강좌를, 현수는 수채화 강좌를 듣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우연히 커피를 마시다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현수는 10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수는 순자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순자는 현수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현수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순자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자고요. 현수는 순자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현수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현수는 온화했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했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선택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면 지우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순자를 찾아왔어요. 현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현수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현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저녁 무렵 순자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현수가 옆에서 채소를 다듬어 주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요리했습니다. 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현수는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주방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웃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빗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현수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 좋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지만 순자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태수에게서 온 문자였지만
순자는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35년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태수가 떠날 때부터 순자는 준비했어요.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를 만났어요. 현수는 순자에게 새로운 사랑을 알려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존중하며 함께 늙어가는 사랑이었어요. 순자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계속 내렸지만 순자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현수와 함께라면 어떤 날씨도 괜찮았습니다. 제주도 민박집에서 태수도 창밖의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달랐어요. 순자는 평온했고 태수는 외로웠습니다. 태수는 2층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주도의 계절은 2번 바뀌었고 민박집 앞 바다도 2번 색을 바꿨어요. 태수는 여전히 민박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있는 날도 없는 날도 태수의 일상은 같았어요.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2층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책을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야윈 몸,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태수는 그 여자를 알아봤어요. 박미영이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용서해 주세요.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태수는 문틀에 기댄 채 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빠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미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에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수하러 가려고요. 미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그 전에 오빠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태수는 미영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신고는 안 할 테니 숨어 살든 자수하든 알아서 하세요. 태수는 천천히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영이 불렀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미영은 문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몸을 돌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미영의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걸어 내려가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주 동부경찰서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 후 미영은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밝은 불빛이 보였어요.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경찰관이 미영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자수하러 왔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경찰관은 미영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같은 시간 태수는 민박집 2층 베란다에 나와 있었어요. 난간에 팔을 기대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밤바다는 어둡고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지훈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태수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태수는 이렇게 지훈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있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미영도 순자도 지훈도 모두 태수를 떠났습니다. 태수는 혼자였어요. 서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현수는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지훈이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손주들은 텃밭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현수는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웃었어요. 순자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녁 식사 후 순자와 현수는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현수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텃밭 앞에 서서 자라나는 채소들을 바라봤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함께 가꾼 것들이었어요. 순자는 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요. 제주도 민박집에서 태수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순자와 지훈과 함께 찍은 가족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겁고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태수의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태수 혼자였어요.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계속 울었어요. 밖에서는 파도 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물러가고 또다시 밀려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태수의 삶도 그랬어요. 후회와 반성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지만 태수의 외로움은 변하지 않았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랑, 신뢰, 가족, 그 모든 것을 태수는 잃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형광등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태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사라졌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